할머니가 떠나신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목소리를요. 서아야, 우리 땅 꼭 되찾아다오. 그날 저는 13살이었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고 맹세했죠. 변호사가 되어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오늘 20년의 세월이 흘러 저는 33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소송 대상은 명성건설, 그리고 그 대표이사 강만수 회장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땅을 빼앗아 지금의 부를 이룬 남자, 할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죠.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모은 돈으로 장만했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 할머니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던 그곳은 가장 친했던 친구라는 사람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충격으로 화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으셨죠. 지난 10년 저는 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수없이 좌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눈빛이 제 심장에 박힌 채 저를 채찍질했으니까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너머로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 고향의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이제 제가 할머니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저는 결심에 찬 손으로 소장의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년 묵은 전쟁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명성건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만나자는 거였죠. 저는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인 법률사무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명성건설 기획조정실장이자 강만수 회장의 아들인 강태민이었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서아 변호사님 되십니까? 20년 전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오신 이유가 궁금하군요. 목소리는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히고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할 뿐입니다. 강태민은 제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권리라. 한서아 변호사님, 법을 다루시는 분이 공소시효라는 걸 모르시진 않을 텐데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끝난 일이라고요. 법적으로 이 소송은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말은 논리 정연했고 현실적으로도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법의 시효는 끝났을지 몰라도 저희 할머니의 눈물과 한의 시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제 할머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제 감정적인 호소에도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법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겁니다. 변호사님. 더 이상 무의미한 소송으로 저희 시간을 뺏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얼음장 같은 말만 남기고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이 맞았습니다. 나에게는 논리를 부술 수 있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강태민. 차갑고 냉정한 눈빛 속에서 저는 묘한 흔들림을 받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는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도 모르는 걸까? 자기 아버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강태민은 적이었으니까요. 강태민과의 첫 만남은 저의 패배였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공소시효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법은 정말 이대로 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변호사라는 제 직업이 할머니의 한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경대를 닦으며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능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대 서랍 안쪽 헐거워진 나무판 틈으로 빛바랜 종이 한 귀퉁이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무판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20년 전 날짜가 적힌 차용증 한 장과 작은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용증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 강만수는 친구 최순덕에게 사업 자금 5천만 원을 빌리며 1년 뒤 상환하지 못할 시 경기도 땅의 소유권을 양도한다. 단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채무 관계였고 강만수는 그 빚을 갚지 않았던 겁니다. 급하게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해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할머니와 강만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떡아, 정말 고맙다. 이 돈만 있으면 내가 꼭 성공해서 내게 10배로 갚으마. 여보게 만수, 나는 자네를 믿네. 꼭 성공하게. 사기꾼과 피해자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믿었던 가장 친한 두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테이프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공소시효라는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이길 수 있어요. 테이프를 가슴에 꼭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환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저를 응원하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강태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던 눈빛. 저 사람은 이 진실을 알고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할머니의 한을 푸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증거를 손에 쥔 저는 곧바로 강만수 회장과 명성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민사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승산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녹취록에 등장하는 할머니의 고향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이라면 할머니와 강만수의 관계를 증언해줄 옛 어른들이 아직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나무 아래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강태민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점퍼 차림으로 홀로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태민 씨가 여긴 어쩐 일로요? 제 목소리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지난번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복잡한 고뇌의 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아 변호사님이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어떻게 아시고요? 알고 보니 강태민 역시 소송 서류를 검토하다가 자신이 모르던 아버지의 과거에 의문을 품고 진실을 알기 위해 혼자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적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태민의 눈빛은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고 답을 찾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마을을 둘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목적으로 온 것 같으니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함께 마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각자 마을 어르신들께 과거 이야기를 여쭤봤습니다. 점심 무렵 우리는 마을 구멍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사발씩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권하시는 걸 차마 거절할 수 없었죠. 강태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정직을 강조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떳떳하게 살라고 하셨죠. 그런데 20년 전 기록을 보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강태민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차갑고 오만해 보이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착하게만 사셨습니다. 누구 하나 미워한 적 없으셨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엔 배신당한 상처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사과하시는 건가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라면 아들인 제게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어쩌면 피해자일지 모릅니다. 피해자요? 아버지의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온 사람. 그것도 피해자 아닌가요? 강태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해가 저물고 우리는 마을 입구에서 작별했습니다. 강태민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도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강태민은 강만수의 아들이었고 저는 할머니의 손녀였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그날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괴로워하던 눈빛, 떨리던 목소리, 따뜻했던 손. 왜 자꾸 생각나는 거지? 저는 창밖을 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돌아온 후 강태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엔 할머니와 강만수의 과거를 추적하는 자리였습니다. 강태민은 아버지의 오래된 수첩과 사진들을 가져왔고,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우리는 20년 전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선 당시 할머니와 강만수를 알던 증인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선 법원 기록 보관소에서 오래된 서류를 뒤졌습니다. 네 번째 만남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히 증거 수집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강태민과 함께 있으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이젠 증거 수집이 아니라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때론 아무 말 없이 산책을 했습니다. 강태민은 어릴 적 아버지와의 추억을, 저는 할머니와의 기억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요. 강태민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친구를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강태민이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났습니다. 더 이상 증거나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강태민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의뢰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강태민이 물었습니다. 한서아 변호사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요.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걸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강태민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낚시를 갈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할머니가 떠나신 후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을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서아 변호사님. 네.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태민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이게 맞는 건지. 하지만 이젠 확신합니다. 당신 없는 하루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태민이 당황해서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왜 우세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아니에요. 그럼 왜? 저도 당신이 좋아요. 아니, 사랑해요. 강태민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할머니,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민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는 거였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저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강태민이 거실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죠. 젊은 시절 사진인데 지금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저는 무심코 사진을 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남자. 바로 오늘 오영감님이 제게 지목했던 할머니의 돈을 떼어먹고 잠적했다던 그 사기꾼 강만수였습니다. 와인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한서아 씨, 괜찮으세요? 강태민이 황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진 이 남자가 내 가족을 파멸시킨 철천지원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석 달 동안 느꼈던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원수의 아들을 사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강태민이 뒤따라 나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서아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내 할머니를 죽게 만든 원수라고, 당신을 사랑한 내가 할머니를 배신한 거라고.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착각이요? 뭘 착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강태민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원수의 아들을 사랑했어요. 제가 할머니를 배신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강태민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만나도 저는 모르는 사람처럼 오직 명성건설의 대리인으로만 대했습니다. 눈빛은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변했느냐고 그 눈은 제게 묻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오영감님의 증언과 할머니의 녹취록. 모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승리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길수록 더 깊은 패배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기는 순간 저는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매일 밤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복수와 사랑. 이 잔인한 갈림길 위에서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사랑에 빠진 한서아가 아닌 오직 의뢰인의 승리만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 한서아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차가운 갑옷을 입고 마지막 전쟁터인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입구에서 강태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서아 씨, 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러십니까? 석 달 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거짓이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떠나셨습니까? 왜 연락을 끊으셨습니까? 대답 대신 강태민의 곁을 지나쳤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서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사랑해서는 안 됩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강태민을 남겨두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저는 할머니를 배신하게 되니까요.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피고석에는 강만수 회장이 아들 강태민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여전히 오만했고 이 모든 것을 귀찮은 해프닝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강태민은 착잡하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고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20년 전의 차용증, 그리고 증인 오영감님. 하지만 강만수 회장의 변호인단은 모든 것을 오래된 기억의 착오와 사업상 발생한 오해로 몰아갔습니다.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재판장에게 할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유품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20년 전의 목소리를 이곳에서 재생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법정에는 20년 전 할머니와 강만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떡아, 정말 고맙다. 이 돈만 있으면 내가 꼭 성공해서 내게 10배로 갚으마. 여보게 만수, 나는 자네를 믿네. 꼭 성공하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만수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은 강태민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성공 신화가 한낱 친구의 돈을 가로챈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진실.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서아 씨가 바로 그 피해자의 손녀였구나.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조작입니다. 20년 전 목소리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성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목소리는 강만수 피고인의 것이 맞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얼마 후 재판장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피고 강만수는 피해자 최순덕으로부터 차용한 5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입니다. 또한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경기도 토지의 소유권은 최순덕의 상속인인 원고 한서아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명성건설이 해당 토지 위에 건설한 아파트 단지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며 철거 또는 배상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판결문을 선고합니다. 재판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고 명성건설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할머니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승리의 기쁨보다 씁쓸한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제 앞을 강태민이 막아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곁을 지나치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제가 강태민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과할 사람은 저와 제 아버지입니다. 한서아 씨 아니 한서아 변호사님.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피해자의 손녀라는 걸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당신이 저를 떠날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강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끝입니다. 강태민은 그렇게 말하고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리했지만 제 마음은 패배한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강태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성건설의 모든 지분과 땅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제가 대신 갚게 해 주십시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민을 보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 겁니다. 평생을 당신의 할머니와 당신에게 속죄하며 살 겁니다. 한참 동안 강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강태민이 내민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신도 그리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언젠가는? 강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되찾은 할머니의 땅에 홀로 섰습니다. 흙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애썼다, 내 새끼. 저는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업보라는 것은
이렇게나 잔인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할머니의 땅 되찾아왔어요. 하지만 할머니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처럼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용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용서는 어쩌면 제가 아니라 시간이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이 땅 위에서 할머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끝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겠죠.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진실은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은 언젠가 다시 우리를 만나게 해줄 거라는 것을요. 설령 그것이 이 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할머니의 묘소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20년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용서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